오늘은 김선아 박사님과 함께 가업 승계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수년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강의로 중간중간 이렇게 그랬죠? 뵙다가 네. 가끔 식사도 하고 한번 촬영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뵙고 또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간에 박사님께서는 가업 승계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지 방법, 가족 헌장 이런 부분들을 강의하고 저희 중소기업 대표자분, 이세분들을 교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조금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업 승계라는 주제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승계 연구하면은 이제 세무사님들 영역으로도 많이 생각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무 문제 말고 뭐 다른 쪽에 뭔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승계에 대한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제가 어서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어서 내가 그냥 스스로 공부하자 해갖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와, 그래서 학위를 우리나라에서 예, 학위는 우리나라에서 받았고요. 제가 네. 이제 전 세계 가족기업 패밀리 펌 인스티튜션이라는 전 세계 가족기업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컨설팅 자격증도 받고요. 그래서 또 교육도 받고 해서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가업승계 컨설팅도 하고 또 후계자라든지 경영자 교육도 하고 중소기업 중앙에서는 우리 세무사님과 같이 한 뭐 네. 거의 한 10년 돼가죠. 네. 예, 후계자들 양성하는 후계자 교육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 PR 좀 해야죠. 그럼요. 네네. 책도 쓰고 또 맞아요. 잡지 같은데 칼럼도 포브스지라든지 뭐 경제 잡지에다가 오랫동안 또 칼럼도 내고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승계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박사님한테 가끔 이야기를 제가 듣고 하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뭐 회장님들 또 가문들을 관리하고 또 가족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됐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도 가족에 대한 어떤 가업 승계를 위한 전반적인 좀 스탠다드한 프로세스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가치관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 주신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도 기회가 되면 또 제가 공부했었던 내용들 많이 소개도 하고 싶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한 10년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만 해도 경영자들이 그래도 60대들이 많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이제 그분들이 70대, 80대까지 올라와가지고 승계가 굉장히 목전까지 지금 다다른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승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도 갖고 특히 뭐 세무사님들의 하시는 일들도 있지만 그 위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좀 나눠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70년대, 80년대 창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 은퇴를 다 앞두고 있고 그렇죠. 은퇴 시기를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못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현실적으로 빨리 은퇴하실 수 있고 현실적으로 아주 현명하게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좀 알려드려야 된다는 약간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박사님께서는 가족기업 연구소라는 그런 연구소를 설립해서 가족기업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가족기업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까 좀 앞서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뭐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좀 가족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가족 기업이라고 하면 조금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재벌 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문제를 가지고 많이 삼기도 하는데 이 가족 기업은 한 가족이나 가문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을 가족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우리 세무사님은 미국에는 가족 기업이 몇 프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요? 예.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제가 이제 만나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오너 가족들이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7, 80%가 가족들이 다 소유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좀 앞전에 말씀드렸처럼 가족 기업이라는 게 꼭 지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분이 작더라도 네. 그 가족의 자녀들이라든지 후손들이 기업을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을 지배하는 걸 가족 기업이라고 한다고 보면 미국에는 가족
가족 기업이 90%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네. 전 세계적으로 가족 기업 비율이 한 7, 80%, 네. 많게는 90% 이렇게 가족 기업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 있고요. 또 가족 기업을 빼놓고서는 경영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지속성을 이렇게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특히 재벌들 논란 나올 때 뭐 가족끼리 뭐 다 뭐 이렇게 나눠서 계열사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비춰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족이 아니면 저거를 책임지고 그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임할 수 있을까라는 또 물음을 던진다고 하게 되면 네네. 어떻게 보면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비율 자체가 합당하고 또 합리적인 수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기업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가족 기업 쪽에서 연구한 거 보면 가족 기업이 더 일반 기업보다 성과도 많이 내고 또 금융위기도 잘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연구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가족 기업에 대한 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경영자들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일자리 창출하는 거고 세금 많이 내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좀 가족 기업들이 삼성이라든지 SK, 현대도 가족 기업 카테고리로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낸 일자리라든지 또 세금 내는 걸 따진다면 꼭 가족 기업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는 뭐 그런 거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네. 박사님, 그 승계를 구체적으로 막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가업 승계 컨설팅이라고 하게 되면 네.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하는 어떤 세금을 이슈로 한 그런 컨설팅이 줄을 이룰 수가 있는데 박사님께서 이런 가업 승계 컨설팅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차별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업 승계를 해서 성공하는 비율이 혹시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대에서 2대까지 넘어갈 때? 시도를 했는데 네. 실패를 했다.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요. 안 그래도 오늘 뭐 만나는 분 중에 거의 두 분 중에 한 분 네. 또는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실패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네. 체감상 한 30% 정도? 어유 정확하게 역시 체감이 전문가라서 그래요?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1세에서 2세대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는. 근데 우리는 세금에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네. 근데 세금이 없는 나라나 있는 나라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뭐 100년 기업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100년 기업이면 3대에서 4대 넘어가야 되거든요. 불과 3%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100년 기업까지 가는 것들이. 근데 그게 세금 문제가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승계를 성공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세금은 뭐 아시다시피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뭐 필요 조건입니다. 그죠? 그게 세금 문제가 해결돼야 승계가 되는데 그렇지만 뭐 세금 갖고는 안 되고 충분하진 않잖아요. 필요 조건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세금 이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종합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세금 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제가 연구를 한 거고요. 네. 그런 거에 관련돼서 제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세금 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요. 저도 강의를 할 때 세금적인 부분, 그다음에 프로세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뭐 정량적인 부분 이외에 정성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가끔 많이 드리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나름의 어떤 경험치의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뭐 갈등이라든지 어떤 조직 관계에 있어 갖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세금은 그거는 회사 자체가 가치가 네. 확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연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세금 문제를 제외하고 가업승계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지속 가능한 기업,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가업승계 성공 요인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먼저 기업 측면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가 기업 측면하고 가족 측면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자들의 바램, 승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램 아니면 꿈 이게 뭘까요? 우리 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세무사님은 세금적인 욕만 하니까 우리 네. 절세일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경영자들의 승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는 절세 이런 거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경영자들은 똑같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죽어도 내 자식들이 싸우지 말고 그죠? 그리고 기업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결국은 표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뭐예요? 이게 가족들이 싸우지 말고라는 건 가족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기업은 또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또 기업의 지속 경영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이슈가 있는 거고 그래서 네. 그거를 다 하려면 세금 이외에 제가 한 기업으로 한 4가지 또 가족 문제에서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아주 뭐 물론 더 있었지만 요약해 갖고 그렇게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 것 중에 저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말씀을 주셨지만은 요즘 그리고 가압승계를 하려고 하는 가장 관심사가 이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둘 다 힘들어요. 싸우지 않기도 힘들고요. 힘들고. 그 다음에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강의할 때는 세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너무 다들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알려주고 막 있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 뭐 블로그, 컨설팅 업체들 막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4월 25일 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도 났었고 네, 유류분에 네, 대한 네. 그런 판결도 있었고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업을 30년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 앞으로도 20년, 30년을 그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진짜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그럼요. 네. 소부장 업체라든지 진짜 능력이 있는 어떤 비전이 있는 업체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업 구조와 산업 구조 속에서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은데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7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100년, 200년 된 해외 명문 장수기업들을 연구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제 강의 듣고 잘 따라하시면 제가 한 4대는 보장을 해드린다. 100년 기업은 보장을 네네네. 해드린다. 그 정도로 100년, 200년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벤치마크 할까 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첫 번째는 돈보다 정신을 계승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서 정신이라는 건 우리가 기업의 어떤 철학이나 이념 같은 건데요. 이런 이야기는 뭐 누구나 쉽게 하지만 일본에는 200년 넘은 기업이 한 3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다음에 뭐 또 전 세계 에노키항이라는 200년 넘은 기업들의 어떤 친목 단체도 있습니다.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100년 기업은 그래도 운 좋으면 또 갈 수도 있지만 200년 기업은 7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200년 왔는지 한 가지만 성공 요인을 얘기해달라.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영 철학과 이념을 지금 수대에 걸쳐서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철학이나 이념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뭐 제 책에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 가지고 소개도 했지만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념이라는 거는 경영자가 경영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와 또 아니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까 하는 쪽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치킨집을 하나 하더라도 돈 벌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면 정말로 좋은 치킨과 건강한 재료와 식재료와 뭐 위생적인 치킨을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내 자식한테 먹이는 것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아마 많은 결과가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그렇게 내 자식한테 먹이는 것처럼 깨끗한 치킨을 동네 사람들한테 장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차렸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잘 됐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그 뒷사람한테 팔고서 아이들 유학 때문에 해외를 나가게 됐는데요. 그 뒷사람이 와서 6개월 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레시피만 받고 뭐 시설만 다 받았지 앞사람의 정신을 이어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라는 거는 앞에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 자세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왔느냐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에 가서 보면 경영자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20년, 30년 이렇게 지낸 기업들 보면 철학이나 이념들이 막연하지만 있으세요. 근데 그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사장님 혼자만 철학인지 이념인지 모르고 혼자만 그냥 이렇게 잘 지키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념은 이제 그런 사회나 이렇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라면 철학이라는 거는 기업을 하면서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과 원칙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원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핵심 가치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보면 많은 기업들이 비전, 미션, 핵심 가치 뭐 이런 식으로 철학이냐 이념을 잘 정리해서 그 다음에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다 그거를 전파해서 기업 문화로 만들어 갖고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100년, 200년 동안 변치 않고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치킨을 만들려면 100년 있다가도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말 위생적인 치킨을 만들겠다는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게 승계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정신이 이어가지지 않으면 기업이 금방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많이 이런 철학이나 이념을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또 후계자하고 공유하시고 또 그거를 기업 문화로 만들어서 우리 창업자분들이 회사를 그만두시더라도 그 회사가 어떤 그런 기업 문화가 잘 이어지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승계하는 게 사실 승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생각난 키워드가 법의 본질이라는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도 세무업을 하지만 세무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기업과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을 관리하고 지켜주고 또는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구제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조업을 하시는 특히 그런 사장님들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나는 부품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가치, 아이덴티티가 좀 약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은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어떤 인류의 보편적 편익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인 네네. 거니까. 그럼요. 그 철학이 자녀에게 계승이 되지 않으면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 좀 생각이 기업의 드네요. 어떤 기업의 본질이 변화돼서 기업에 존속하는 데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미 연구에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200년 기업들이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성공 요인이다라고 꼽고 있으니까 그건 네. 반드시 해야겠죠. 그 첫 번째 성공 요인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변화하고 혁신하는 구조를 만들어라. 조직 구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7년이니까 한 6, 7년 전에 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명문장수 기업으로 선정돼 갖고 이제 신문이나 이런 TV에서 3대째 걸쳐서 비즈니스가 이어가니까 성공적인 사례로 그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가서 책에다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60년대 갖고 한 3대째 가던 기업이었는데요. 네. 그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책에서 이미 성공했다고 소개했던 기업들의 반이 없어졌습니다. 불과 제가 책에서 소개하고 한 5년 만에. 슬픈 일입니다. 네. 근데 그때 만났던 회장님들이 그분들이 많이 주로 얘기하시는 게 한우물 경영. 한우물. 품질, 장인 정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신문에도 한물 경영해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얘기가 최근 한 10년 신문 뒤져보면 그런 말씀이 없을 겁니다. 네. 근데 그때는 10년 전에는 그게 성공 요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우물 경영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환경이 바뀌었는데 환경이 적응이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목재 창호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매출 한 3, 400억까지 해갖고 이제 불국사도 그 목재하고 경복궁이라 든지 아니면 청와대 목재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기업인데요. 지금 이제 목재 창호가 없어졌잖아요. 거의 시스템 창호로 바뀌면서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니까 한 3, 4년 만에 자본 잠식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70년 바라보던 회사가. 산업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렇죠. 문화가 바뀌면서 네. 그 산업 자체가 존폐 위기를 마치 우리 전기차가 나오면서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 있던 많은 부품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뭐 폐업을 하는 거와 같이 전기차가 배터리가 또 대체가 되면서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부흥을 하는 것처럼 네. 진짜 요즘 경기 사이클이나 흐름 자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를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평생을 바쳐서 이 세팅을 해놓은 부분인데 판이 바뀌어 버리니까 자기는 그거를 대응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박사님이 이따 또 좀 말씀 주시겠지만은 이런 변화가 이렇게 빠른데 기업들이 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떤 여건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그때 막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방금 말씀 주신 변화를 추구하고 혁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업들이 이거 변화와 혁신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죠. 1세대 창업자들은 30년 동안 이렇게 해갖고 승승장구 나름 나쁘지 않게 매년 성장을 했는데 아들이 받고 또는 아들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아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변화를 의견을 드리고 하게 되면 어떤 아버님의 반응이 오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야 그거 내가 다 해봤어. 그거 쓸데없이 돈 까먹지 마. 그런 경우들이 현장에 많거든요. 네, 제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아버님들에게 이건 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라고 우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세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변화와 혁신을 한다는 거는 그 창의성하고 관련이 됩니다. 창의성.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이 조직 내에서 나와야 되고 그걸 네. 또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컨설팅하는 회사도 똑같은 목재 창호로 시작하는 회사인데요. 거기는 목재 창호안에 올인하고 최고로 그 만들던 회사인데 환경이 바뀌니까 기업이 없어졌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회사는 목재 창호를 하면서 그거를 부엌, 키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하고 거기다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토탈 인테리어로 가면서 아주 시스템 창호하는 화학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이래서 혹시 똑같이 목재 창호를 만들던 회사인데 어떤 회사는 60년 만에 없어지고 어떤 회사는 한 20, 30년 만에 지금 중견기업 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의 마인드가 한물 경영, 지금 하던 대로 네. 이게 이런 마인드가 가지고 있으면 시간 문제이지 기업은 언제든지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후계자들한테.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좀 실패가 용인되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지 한번 실패하면 뭐 실패자하고 낙인 찍히는 그런 문화에서는 창의성이 발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경영자분들이 지금 건재하실 때 자녀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고 혹시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너무 현장감 있게 그다음에 네. 현장 사례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성공 요인, 그다음에 가업 승계를 위한 성공 요인, 기업 요인 중에 세 번째 요인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세 번째는 경영자와 후계자와의 신뢰관계입니다. 지금 이제 해외에서 제가 논문을 한 30년, 40년치를 제가 쭉 리뷰를 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해외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기업 승계의 성공 요인으로 첫 번째로 꼽은 게 후계자와 경영자의 신뢰관계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경영자와 후계자가 신뢰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계속 계승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승계를 하다가 자녀가 부모님하고 갈등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떠나서 중소기업 뭐 매각하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70 넘으신 아버님이 그걸 한 2, 3년 더 하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매각하거나 아니면 또는 뭐 매각도 잘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그래서 매각도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문 닫는 회사들도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후계자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이렇다 보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후계자들이. 그래서 후계자와 경영자와의 어떤 그런 신뢰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신뢰관계를 맺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뢰관계를 맺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철학과 이념,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왜냐면 철학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비전도 다른데 신뢰할 수 없죠. 우리도 다르니까. 만약에 네. 어떤 모임들이 있다면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철학과 이념과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됐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서로 다른 생각이 있으면 모임으로서 어떻게 좀 뭐랄까 좀 결합이 어렵잖아요. 그렇듯이 후계자하고 그런 철학, 이념, 비전을 공유하시고 또 어떤 의견이든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개방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대부분 후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어차피 말해도 안 돼. 그래서 입 딱 닫는 쪽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우리 애들은 문제 없어요. 뭐 우리 애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서 자녀들을 인터뷰해 보면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일방적인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자녀분들도 그냥 마음 닫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자녀분들하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의사결정에도 좀 참여를 시켜서 말도 좀 들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쌓아가야지 승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일 아마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거는 뭐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가업 승계를 하는 기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저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직원들과의 소통,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발생이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들이 항상 의견들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고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3년, 뭐 5년 회사를 운영 같이 한 사람과 30년, 40년 하신 분하고 뷰가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은 아버님이 100% 모든 걸 안다고 이렇게 착각하기 참 좋은 환경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노키아라든지 소니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가던 업계 1위, 전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어떤 그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좀 도태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도 이제 박사님과 가끔 대화를 이렇게 나눴지 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거의 직접 강의를 듣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결국은 가치 문제를 공유하고 그 바탕으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의 어떤 운신의 폭 속에서 피보팅을 한다든지 신사업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뭐 말한다고 그래 해봐 이런 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좀 추가해서 네. 경영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경로 의존증이라고 하고요. 영어는 path dependency라고 해요. path dependency. 경로 의존증은 항상 내가 성공의 법칙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항상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여태까지 하는 게 맞아. 내 생각이 맞아라고 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다가 환경을 못 보고 계속 그 경로를 따르다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보면 창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공하셨던 분들이 ECM 잘못되는 경우가 그 경로 의존증을 너무 따른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니까 새로운 것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 개방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할 수 있고 귀를 좀 열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어떤 기업의 가업승계 성공 요인 그런 네.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번째는 제가 창업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좀 거의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제 네. 그걸 조금 더 여기서 이제 하나의 테마로 정리를 했는데 창업자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창업자가 모든 일에 다 관여해 가고 창업자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회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만약에 회장님께서 갑자기 유고가 생기신다면 그분이 한테 70대 중반이셨습니다. 근데 이미 창업자 함정에 빠져 계신 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유고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 했더니 깜짝 놀라서인 거야. 왜냐면 그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누가 질문한다는 게 그 질문했더니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망할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망할까 한번 그 순서대로 좀 생각을 해보시라 그랬더니 한 2년 정도 되면 직원도 좀 많이 나가고 또 조직도 좀 와야 되면서 고객 잃고 이렇게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말해놓고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창업자 함정에 빠졌다는 거를 제가 그분한테 증명해 드린 거예요. 그건 본인이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 이런 말들 많이들 하시는 게 네. 뭐냐면 회사에 시스템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부에 시스템도 없고 전문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내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말 그대로 됩니다, 회사는.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들어갖고 자녀에게 넘겨주면 자녀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하기에는 이미 뭐 환경도 변해서 뭐 도전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신사업도 해야죠. 막 이러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에서 좀 전문적으로 또 위임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인사조직 시스템이라든지 뭐 ERP 시스템이라든지 또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뭔가가 시스템적으로 알아서 각각의 팀장들이 알아서 잘하고 나는 결과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시스템을 후계자한테 넘겨주셔라.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현명한 답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뭐냐면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은 그 시스템 대표의 관여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높아지면 갈수록 회사는 커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유,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네. 이제 회사가 예를 들어 뭐 중소기업 매출이 뭐 50억일 수도 있고 100억, 200억, 300억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회사가 사람의 마음먹은 만큼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네,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기업의 대표가 마음먹은 만큼 커지는 것처럼 네. 이 시스템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절세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표님 절세를 몇 프로 하고 싶으세요? 선택을 하시라고 하거든요. 1번 10%, 2번 30%, 3번 50% 이상 선택하시라고 그러면 말은 다 3번 5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50% 절세를 하기 위한 마음을 먹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도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네. 기업 대표님들이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으나 네. 그거를 실제적으로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셔갖고 또 막 6시 거의 가장 오랜 근무 시간을 하고 계시는 이 대표님들 회장님들 워낙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자기만큼 이 조직에 몰입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걸 보다 보면은 얘는 이래서 부족하고 쟤는 저래서 부족하고 그래서 본인이 왜냐면 혼자서 직접 다 하던 일을 이거를 분장을 한다고 해서 분장을 했지만 성에 안 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같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게 업무 분장, 특히 경제학의 업무 분배라든지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고 하게 되면 그 업무 분장 사업 부분에 있어 어떤 결국은 말씀하신 부분이 실현이 되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도 약간 그런 인재 경영 이라는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 회사 속에서도 최근에 만들어갖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그걸 하고 싶고 업무를 위임해도 이 팀장이 그걸 못 해내면 또 대표가 다시 관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네. 문제들은 제가 책에다 소개했었는데 후계자들이 전략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전략 기획이라는 건 아까 비전부터 우리 중장기 목표 세우고 중장기 목표를 또 부서별 목표로 만들고 부서 목표를 개인 목표로 만들고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이뤄가게끔 리더십을 만들어서 위임이 돼야 되는데 목표가 없이 위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조금 너무 전문적이라서 이제 나중에 네, 네. 기회가 되면 네, 네. 그 부분만 한번 따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더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제가 머릿속으로 맴돌았던 그러한 어떤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네. 더 깊은 곳으로 다녀오는 그런 느낌을 네. 받는데요.